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강의를 하셨던 정부영 권사님으로부터 한신교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권 집사님,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그 열정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그럴까, 메시지를 듣는 그런 어떤 감성을 상당히 높게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제가 좀 준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 기준입니다.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권사님들 좀 무서워해요. 이제 왜 무서워하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이제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간 목회자님들이 몇 분이 가셨어요. 이제 근데 그 지역에 목회자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간 그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저녁 식사하고 노래방 가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분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노래방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성북동에 사는데 그 성북동에 제가 옷 수선으로 다니는데 제 다니는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의젓하고 풍채도 좋으신데 괜히 제가 그 수선을 하면 제가 갑이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그 권사님 그 수선을 맡길 때마다 나는 권사님이 좀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신앙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제일 두렵고 정부영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소개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 근데 사실 시인들이 옷을 정장을 잘 안 해요. 이제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이제 꽃남방도 있고 좀 자기 개성 있게 있는데, 그러나 또 한신교회 정부영 권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오랜만에 하여튼 정장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우리 또 목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을 통해서 성경의 시편, 그리고 시편 나가서 시를 조금 알면서 새로운 인생관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인들이 시를 공부하는 데는 대개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시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얇은 책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시학은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은 모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돼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그 창조된 내용물 안에서 모방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방하고 딸은 어머니를 모방하고 삶의 태도를, 이게 시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자 선생님이 편집한 시경이 있습니다. 311편의 시가 들어있는, 한시가 들어있는 건데 시경인데, 원래 시경의 이름은 시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시가 아니다, 이것은 경이다, 성경하듯이 이것은 경자를 붙여주자, 최대의 존칭을 붙여주자 해서 시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이 세 개를 가지고 대개 시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이 셋 중에서 많이 읽는 게 시편입니다. 이제 제가 영향을 받은 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권일송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근데 그분은 무교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 시집 제목이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예요. 이제 근데 시집 제목처럼 술을 많이 드셨어요. 매우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을 23번을 읽으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 나는 시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고 나는 시편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13번째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편을 읽으면은 시인이 될 수가 있고 시편을 읽으면은 사람이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그 시편 1장 1절부터 2절까지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매우 이것은 비유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들이 시를 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비유와 직유거든요. 이 시편이 직유와 비유의 공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들은 교과서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문학 작품을 대하듯이 영화를 대하듯이 하느냐. 저는 생각을 할 때 시편에는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하나님 빼고 한 3만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정했습니다. 시편의 75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성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신구약 합쳐서 이제 달걀하면 노름자입니다. 이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양소도 많다고 그러고 천연 영양소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듯이 시편이 성경의 한 가운데 있어서 저는 달걀 노른자와 같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꼭 시편을 읽어야 되고 그 시편에 보면은 어려웠을 때, 기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담긴 장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또 이미 다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시편을 읽으면 시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시편은 성경의 요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에 대해서 매우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시 더 다음 내가 되는 거에 마지막에 지금 오늘 거기까지 시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시인이 되는 방법, 내가 산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일단 제가 이제 시인으로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시단의 현실, 문단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제일 큰 단체가 문인협회입니다.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인이 1만 명이고 나머지 5천 명이 평론, 소설, 시나리오, 아동문학, 번역 이렇게 한 5천 명들이 하고 있습니다. 1만 5천 명 중에서 10,000명이 시인이라는 것은 가장 문인 중에 시인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시인이 한국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5,000명만 되겠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시단에 명단을 올리지 않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집계를 해보겠는데 시집을 냈고 1년에 시집이 나오는 것은 한 800권 정도 시집을 냅니다.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다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시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인이 되는 방법은 일간지의 정초에 신춘문예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올간지들이 있습니다. 문예 올간지 한 300여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올간지를 통해서 나오는 분들 또 개간지를 통해서 나오는 분들 이렇게 해서 시인들이 나오는데
시인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문인협회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 3인 추천과 이사의 통과 후에 회원 자격이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표하는 단체가 한국문인협회,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국제팬클럽 한국본부라는 것은 우리가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한국 팬클럽 본부에서 추천을 할 때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노벨상을 받을 분들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작가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소속된 한국현대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 단체가 2개가 있는데 한국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단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란 무엇인가? 시는 언어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뜻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시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로 정신의 집을 짓는 것을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심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언어의 집을 짓는 마음입니다. 처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을 알려면은 시편을 읽으면서 시심의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고 닮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시심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처음 시작을 할 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5개월 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적들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장관이 되었으나 며칠 만에 내려오는 경우 또는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 근데 법무부 장관을 공자 선생님은 5개월을 하고 타의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이 공자 선생님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 선생님이 남긴 말이 무리와 잘 어울리고 삶을 가장 청정하게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시인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되면은 가족을, 친구를 가까이 하고 어버이를 가까이 하고 멀리는 임금까지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시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중국에 온매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를 많이 읽으면 운명이 달라진다. 세상을 바꾼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빼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 가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바꾼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작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소형화시키면서 한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이 막힐 때 시를 읽는다. 교회에서 추기경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에나 다 질투와 시기심은 있기 마련입니다. 주교에 소집을 하면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왜? 40대의 추기경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60대, 70대의 신부님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김수환 추기경께서 회의감이 가겠습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찾아간 곳이 시인 구상입니다. 구상이라는 분은 참 이름도 구시에다가 외자여서 그런지 애우기도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분을 본 바에 의하면은 거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구상 선생님 얼굴을 보면은 거의 아주 인자한 그런 목회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신부님들과의 그렇게 주교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모이지 않았을 때 너무 실망스러울 때 다른 지역의 신부님을 찾아가지 않고 구상 시인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인은 성직자와 비슷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는 내면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순수의 발원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발효가 돼서 잘 발효가 되면 맛이 있듯이 어떤 사건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발효를 잘 시키면 그게 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밟고 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조급하지 않는 민족이다.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훈련돼서 그 유전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되어서 매우 조급하지 않는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것은 광야 40년에서 조급함을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가 그렇습니다. 시는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급함을 지어낸 것이 시입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의 그 수도 생활하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 내용이 1시간 30분인데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1시간 30분. 아마 우리 여기 혹시 집사님, 권사님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도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극장으로 올려가지고 봤는데 한마디 말이 없는 1시간 30분 영화입니다. 이제 오로지 수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듯이 불교에서도 동안과 하원과 동안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그 감성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시인 중에 김영균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1994년에 이분이 안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시를 가지고 동아일보에 신동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간지에. 전상국이라는 경희대 교수이며 소설가가 있는데 어느 여름날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김영균 시인이 쓴 안개라는 시를 봅니다. 근데 대개 시는 한 페이지 들어가는데 22행, 22줄입니다. 이제 22줄이 넘어가면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개 이제 옹고청탁을 할 때 22행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전상국 씨가 여름날 잠자다 일어나서 안개라는 시를 보고 소설 아베의 가족을 씁니다. 그 아베의 가족은 한 권이 아니고 상하권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 22행 한 편이 소설 상하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준다라는 것이 시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베의 가족은 오래됐습니다만은 분단의 얘기를 썼는데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짧지만은 많은 내용을 축약을 하고 있고 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시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큰 행사를 할 때는 시를 낭송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올림픽입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우리나라에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시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없어서 그 시청 앞에서 전야절하는데 순서에 시가 빠졌습니다. 근데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급히 그 한국의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아마 그때가 박세직 씨가 됐었을 겁니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올림픽 전야제에 신앙성이 없는 올림픽 전야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분이 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급히, 여러분이 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금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 종로의 어느 상당히 큰 교회의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한테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급히 그분이 시를 하나 만들게 해가지고, 그분이 시를 잘 쓰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황금찬 선생님은 붕어빵 찍듯이 시를 쓴다. 하도 그렇게 시를 많이 만들고 잘 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급히 그분이 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올림픽 전야제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선진국에서는 행사에 있어서의 시는 빠지지는 않는 하나의 순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11월 1일 날은 시의 날입니다. 시의 날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던 권일송 시인이라는 분이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라는 시집을 내신 분이 시인의 날을 만들자, 그렇게 시인들을 모아가지고 시인의 날을 만든 게 11월 1일입니다. 이제 시인의 날을 만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네. 첫 번째 행사를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 무려 5천 명이 모였다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시의 날 행사에 안표가 등장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흘러서 이 시의 날을 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똑같은 장소에서 시의 날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근데 그분이 시낭송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분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걷는데 어눌합니다. 이제 그리고 취재를 하는 여자 기자한테 협조를 받았는가 봐요. 내 아이가 신앙성하는 시간에 나를 좀 부축해 다오. 연단까지 올라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김남조 시인이 저럴까? 꼭 굳이 저렇게 중풍에 걸려가지고 부자연스럽게 저 500명 앞에 연단에 꼭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분 시키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민을 가졌습니다. 세종문화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꽤 큽니다. 이제 그리고 5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찌우뚱 하면서 연단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뭘 발견했냐면 카리스마를 보았습니다. 군사정권의 전두환이가 가진 총도 아니고 아무런 것을 들고 가지 않는 김남조 시인의 저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카리스마구나. 500명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신앙송을 하는 순간에 춤을 삼키질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그 모습이 거룩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시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만은 분당에 가면은 고가라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영 권사님께서 그 본인 교회에 녹음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더러 그 분당 고가의 한식집이 좋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잔디밭이 있고 주방 안에 보니까 샘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영 권사님이 친하니까 주인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샘이 있어서 자기가 이 고가 음식점 이 건물을 샀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건샘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그 잔디밭에다가 샘을 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잘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건샘에다가 물을 퍼다가 같이 일을 하는 그 종사자들에게 안에서 물을 편하게 쓰게 다른 통에다 넣지 말고 이 건샘에다 물을 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건샘에다 물을 계속해서 넣었다가 그놈 또 꺼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샘에 물을 넣지 않아도 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거기서 그 고가 한식집의 그 주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아무리 강박한 마음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건샘이 물이 나오는데 이게 시고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로에 가면은 연극 공연이 딱 100개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학로에 노래방도 1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래는 시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통해서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자기 주변 서점에 가서 시집을 한 권씩 사서 봐라. 고가에 건샘이 말랐는데 물이 나오듯이 나에게 감성이 일어나서 시인이 될 수 있고, 시인이 되지 않더라도 시인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0%가 트위트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 흑인 대통령 누구죠? 전직 지내는 오바마입니까? 오바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트위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자기 딸도 계속 이렇게 보면은 트위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트위터의 문제점을 뭘로 지적을 하냐면은 가짜 뉴스, 그리고 메마르게 하는 감성이 없는 것들, 내용, 이런 것들이 트위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를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시를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뻐서 심장이 뛸 때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뛰는 것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시를 읽으면서 나의 심장이 뛴다면 건강한 심장이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는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시를 갖다가 몇 번이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는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시인이 김소월,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산에 맨 처음 시비를 세웠는데 그 시비를 세울 때 김소월 시비를 첫 번째로 세웠으면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 시비가 있습니다. 그만큼 김소월이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김소월이는 오산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김억이라는 선생을 만나가지고 시 공부를 했습니다. 김소월이가 시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시를 차운, 모방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차운이라고 한문으로 그러는데 모방을 하면서 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데, 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산문을 쓰고 싶거나 칼럼을 쓰고 싶으면은 본인이 봐서 좋은 시와 좋은 산문과 좋은 칼럼을 한번 모방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 모방을 하는 것은 자기 걸로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달리는 말은 마구간을 보지 않는다. 이게 대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느 시인이 흐르는 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르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그분한테 묻진 않았지만은 중국 속담 달리는 말은 마구간을 보지 않는다에서 패러디한 걸로 보여집니다. 시와 산문을 남의 글을 많이 읽고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언어를 다시 재조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문과 시를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을 주장을 하는 것은 시편은 은유와 비유의 직유의 공장입니다. 이제 하루에 한 5문장씩을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은 시와 산문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소리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광산을 가지고 있었고 금을 캤습니다. 이제 그 남한에서가 아니고 북한 쪽에서. 북한에 연변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소리 시에 보면 연변의 약산, 그리고 근간에 들어가지고 그 연변에 그 김정일이가 거기가 뭐 미사일인가를 만든다라고 하고 해서 연변이 한번 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변은 김소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근간에는 그 미사일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리도 절박함에 의해서 시인이 좋은 시를 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산을 하는 할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겠죠. 할머니가 이제 그 김소리 아버지한테 그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상당히 부자니까 말을 끌고 말에다 싣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하니까 그 김소울 아버지를 갖다가 밥을 뺏고 거기서 몽둥이로 패가지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이제 그날 이후로 김소울이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김소리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암울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양가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김소리가 아버지가 좋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싫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소리가 시를 쓴 게 그런 어떤 하나의 주옥 같은 절박함에서, 사람은 절박할 때 시를 쓰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가장 알려진 시가 프랑스의 구르몽이라는 시인이 쓴 낙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좋으냐라는 시. 이분도 프랑스에서 캉이라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는데 법학에 관련되는 데서 종사를 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글을 하나 투고를 했는데 정부와 반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구르몽을 갖다가 해고를 시킵니다. 이제 요즘 우리 흔히 뉴스에서 봅니다만은 해직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투쟁을 하고 애롭지 않습니까? 이제 구르몽도 해직을 당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공원을 걷습니다. 쓸쓸하게 낙엽도 받고, 그러다가 길모퉁이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쓴 게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생각할 때 구르몽도 이 절박함에서 쓰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시인 윤동주 시인은, 제가 그 윤동주 생가를 갖다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한의 관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많느냐면은 그냥 멀리 교회를 가지 않고 바로 집 옆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꽤 큽니다. 이제 한 50평, 교회 시골교회 50평 정도 꽤 큽니다. 이제 50평 정도에다가 바로 옆에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를 초빙을 하고 이제. 그리고 김소리가 가장 좋아했던 스승이 백석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백석이라는 시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한으로 이제 넘어갔다 끌려갔다 설이 많습니다만은 한때는 백석 시가 국내에서는 시집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주화가 되면서 백석 시집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연희 전문에
윤동주가 학교를 다닐 때 백석 시집이 나오는데, 요즘은 시집을 되게 만드는데 시집을 2,000부를 만들기도 하고 더러는 1,000부를 만들기도 하고 기본이 한 1,000부 정도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집을 한 300부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백석 시집이 300부를 만들면은 서점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 사버리기 때문에,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윤동주 시인은 도서관에서 그 자리에서 대개 한 70편에서 80편에 되는 시를 갖다가 노트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윤동주 시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시편입니다. 윤동주 서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성적인지.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운다라고 했어요. 이제 매우 시편적이에요. 이제 저는 이 땅의 모든 시인들이 시편에 근간을 두고 시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윤동주 시인도 그의 시의 고향은 시편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나무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운명이 있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그건 비신앙적이라고. 근데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왜 그분이 일본에 갔을까? 그냥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연희 전문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모라니 피기까지 김영랑 시인도 강진의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절박하지 않고 시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좀 만나봤는데 절박하지 않고 감성의 절박함을 가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절박함이라는 뜻은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 환경의 절박함.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소리는 환경의 절박함을 당했거든요. 김영랑 시인은 환경의 절박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이제. 그리고 무지개라는 시는 영국의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부잣집 아들입니다. 워즈워드 생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마을이 평창동 같은 부자촌은 아닌데 그런 평창동 같은 마을에 맨 꼭대기에 집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워즈워드가 살던 집은 시대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맨 위에 사는데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을 그 부엌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게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항상 부엌은 시원해가지고 음식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정도로 이제 자연 환경을 이용할 정도로 워즈워드는 그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절박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게, 물론 워즈워드 시는 조금은 그 아름다운 시들입니다. 무지개라는 것도 자기 집에서 앞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쓴 게 무지개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절박하지 않고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절박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감성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스포츠 선수 중에서 차범근이는 선천적인 선수이고 박지성이는 후천적인 선수다. 시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선수가 있고 시인이 있고 후천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시인은 시를 좋아해서 많이 읽고 그 감성에 뛰어들어서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성 자체가 시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감성이 없더라도 시를 열심히 읽으면 그렇게 감성을 갖게 된다. 분당의 고가처럼 건샘이 물이 나오는 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10분 동안만 여러분에게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장 1절에서 2절 읽었듯이 은유와 비유, 직유, 비유의 공장이라고 시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5문장 정도를 갖다가
그렇게 비유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동요 중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것은 이미 이제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그 은유와 직유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은 생각은 둥근 그릇과 같다. 생각은 네모로도 만들 수 있고 세모로도 만들 수 있고 둥근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생각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은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은 금화 같다. 금을 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5문장씩을 이렇게 비유의 문장을 만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 산문과 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여백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시는 다르게 보기입니다.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감정에 본인이 뛰어들면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을 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의 표면에 발을 딛습니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이가 달 표면에 내리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소개했던 권일송이라는 제 스승은 뭘 봤느냐?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내리는데 왼발이 먼저 딛느냐 오른발이 먼저 딛느냐를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시에 닐 암스트롱 드디어 달 표면에 왼발을 딛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시는 다르게 보기입니다. 이제.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본인이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많이 어떤 그림 구경을 하는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색다른 시선으로 보고 자기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 이게 시입니다. 1964년도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1964년이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선수, 대표, 임원 해가지고 한 2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964년이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240명 갔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 어려운 시기 때도 240명이나 갔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깃발을 들고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는 임원도 한 명이고 선수도 한 명이고 딱 한 명이서 볼리비아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이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2명도 올 수 없고 임원도 없고 그냥 달랑 선수 한 사람만이 그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본의 석천 달사람이라는 시인도 그렇고 이 권일성이라는 시인도 그렇고 아름다운 올림픽의 그런 입장을 본 게 아니고 볼리비아의 기수가 혼자 입장하는 것을 보고 연민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이제 볼리비아의 기수론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보기,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기, 이게 시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중적인 기도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보기,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기, 이런 것들이 시를 쓸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늘 이렇게 직유와 은유를 하루에 한 5개씩 해보고 말로만 하지 않고 한번 노트에다 기록을 해보면서 날마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글을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 가로 세로 사방 몇 센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거미가 거미줄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시인들과 소설가들과도
얘기를 해보는데, 물론 소설은 역사 소설을 뜰 때는 구상을 하면서 씁니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러나 제 생각할 때 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르게 보고 기록을 하고 기록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미줄을 치듯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 나 요즘 접신이 안 돼. 접신이라는 건 미신적인 용어거든요. 이제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영감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영감도 저는요, 기록을 하면서 영감이 오는 것이지 기록하지 않고 영감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워지는 것이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에 들어가서 협상을 할 때 나의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이런 것들입니다. 다르게 보기, 입장이 되어보기, 은유와 직유와 비유를 이용해보기, 이런 것들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을 쓸 때 가능하면 목사님들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글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 너무 외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우리말을 썼으면 쓰겠다. 프랑스 언어학자,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르 클레지오라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는 언어가 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4,000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놀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 마을에 300명만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도 자기네들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300명을 벗어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이제 4,000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르 클레지오는 얘기하기를 2050년이 되면은 세계의 이 4,000개 언어가 5개 언어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5개 언어 중에 우리 한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냥 한글을 남는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외국 학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남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낄 때 가능하면 한글을 사용하고, 외국어를 그냥 남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한글이 남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서는 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회라는 것은 시시자하고 모임 회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시회에서 중국은 시를 배우고 시를 토론하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치를 한다든가 어떤 강요가 되려면 시를 모르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도 첫 번째 국민을 상대로 연설할 때 최치원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홍길동,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글 소설을 쓴 분이 홍길동인데 거기에 가서도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허균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원수는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시를 본인이 연구해 가지고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에는 정초가 되면 사대문 안에 든 사람들에게 백일장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백일장이 봄에 2월 4일 날 이렇게 조금 고풍스러운 골목을 지나다 보면은 입춘대길이라고 한문을 쓴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봄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봄이. 그 궁중에서 백일장을 해서 장원을 한 게 입춘대길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문화도 예전에는 그렇게 중국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를
공중에서도 백일장을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시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시집이 3만 권이 팔렸다라는 이 얘기를 어느 시인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시인이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시집이 3만 부가 팔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베스트셀러 시집들은 3만 부가 아니고 30만 부도 팔리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시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와 그렇게 시를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 직함을 보면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러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시인들이 접시꽃 당신을 쓴 도종환 시인은 시 한 편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됐고 문화공보부 장관도 됐습니다. 이제 더러는 시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리더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윗은 시편 75편을 쓴 다윗은 선지자, 왕, 시인, 매우 저는 이분이 시인의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왕도 잘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현세에도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쓴 괴테. 괴테는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식물학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학에 관련되는 형태학이라는 책을 세계의 모든 플로리스트들이 보는 형태학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그만 어느 나라에 그 재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 독특한 직함을 가진 다윗, 그리고 현실에서는 괴테가 다윗과 같이 독특한 직함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강 간사님한테 전달해 드렸거든요. 혹시 그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은 010-5240-0204 그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제 메일이 있습니다. 행여 산문을 쓰셨다거나 시를 쓰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서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카톡이 뜨게 되면은 입력을 하실 때 한신 꼭 한신교회 누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매주 신문에 쓰는 칼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가 문화대국이 됐습니다마는 프랑스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드골 대통령입니다. 이제 프랑스가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문화부 장관한테 묻습니다. 장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를 지향하는 국가인데 우리나라에 시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드골이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숫자라고 자기 머릿속에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때 드골이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강요 여러분, 우리는 시인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문화부 장관은 시장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시인이 사는 마을에 팻말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이 마을은 시인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팻말 밑에는 시인이 시를 창작 중이니 경적을 울리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드골은 군인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에 대해서 팻말을 붙여줄 정도의 그런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문화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통으로 뉴스를 접해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BTS가 매우 세계 속에서
BTS 때문에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기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도 지금 현재 한글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BTS는 초기에는 한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주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음반을 만들 때 한글 노래를 한두 개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유엔 연설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막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글 자막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부 레시바로 번역이 돼서 나가니까. BTS의 그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7명이 전체가 2번째 연설할 때는 영어로 하지 않고 나누어서 7명이 한글로 연설했습니다. 뉴욕에 한인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한국만 하느냐? 중국도 일본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BTS가 한글로 노래를 부르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너무 젊은이들이 한글을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뉴욕에 한인 마을이 자연스럽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글을 사랑하고 우리 글을 우리 스스로가 아낄 때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분까지 쉬라고 그랬는데 5분 남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